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시 읽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시를 이제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읽지 않는 편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쓱 스쳐서 읽는 거하고 이렇게 시 읽기를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읽는 거하고는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함께 읽는다는 느낌으로 시 몇 편을 읽어볼까 합니다. 시 읽기를 유튜브 저의 채널에 오래전에 한 30 몇 편 정도 그 꼭지로 올렸습니다. 네, 대구 성사 아카데미에는 매일 묵상 그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쪽을 찾아보면 옛날에 어떤 시를 함께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는 대로 그 고형렬 시인의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라는 시집입니다. 요 시집, 요 시집이에요. 그걸 제가 OBS 이 프로그램을 좀 한 단계 더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이미지 파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표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좀 크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적당하게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미리 제가 줄여놓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요 칸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다 보려면, 제가 표지를 아래까지는 찍지 않고, 중간 윗부분, 요겁니다. 예, 여기 윗부분으로 찍었네요.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고형렬 시인입니다. 이분, 나이가 저보다 들었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나이가 드신 분들의 시가 저에게 더 이렇게 확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시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 참, 문제인데, 뭐 문제라고까지 할 건 없죠. 제가 요 창작가 비평, 2021년 보모 있어요. 여기에는 새로 쓴 시만 올라가거든요. 여기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 든 분들도 있는데 젊은 분들 시는 그 정신 세계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웬만해서 그걸 따라가기 힘듭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여기서 요것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울림으로 느끼지 못하나 하는 거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시 전문가가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그 본문을 가져가서 도대체 예, 이 시인의 어떤 경험이 이 언어로 형성화됐냐 하는 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음. 근데 이 나이가 드시는 이런 분들은 어, 경향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세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훨씬 저에게 좋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는 이라고는 제목이에요. 2020년 11월 21일에 제가 샀습니다.
이분 고형렬이 어떤 분인지 제가 요 표지 안쪽에 나온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표지는 들어가고 고형렬, 아, 고형렬, 이분이 이름이 왜 안 나오죠? 음, 보자. 이게 너무 크게 잡혔네, 이것도. 미안합니다. 이것도 미리 좀 줄여놨어야 되는데, 준비가 제가 괜찮네요. 네, 이제 나와요. 자, 이거를 미리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표지 안쪽에 실려있는 그림입니다. 형렬이라고요. 유명하신 분이죠. 아이씨, 시인에게 유명하다는 말을 붙여서 네, 적절하진 않은 겁니다. 54년생이니까 같은 연배네요. 강원도 속초 출생. 그렇죠. 이렇습니다. 네, 필명, 이름이 좀 많이 알려진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자, 이제 이분도 들어가고요. 이 시 차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차례 1번. 요것도 좀 줄여놨어야 되는데, 음, 차례 일부. 제가 조금, 요, OBS 다루는 게 아직까지 서투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음, 여전히 아직까지도 더 줄여야 돼요. 참, 크게 나오네. 이거를 처음부터 적당한 크기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 차례. 차례가, 요런 게 이제 세 장이나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어, 제목이, 시 제목이죠. 일부, 가까운 그 빛의 추억, 물고기의 신화, 풀편, 파도의 시, 사북, 탄광촌이죠. 나갔다 오다. 탄광에서 이 일도 하셨나? 흰 구름과 풀, 돌의 여름, 플라타너스, 약, 약하다고 할 때야. 건너갈 수 없는 그 빛을 잡다. 어떤 빛일까요? 죽음의 빛인가?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보며, 나뭇가지와 별을 쳐다보며 1, 2, 과학의 날, 감자, 전철 인생, 은, 용문사는 노숙자가 없다. UFO, 예민한 나는 그때 죽었다. 멸치 1, 두 마리 고양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종로 5가에서 사가지고 온 달리아 뿌리, 새들의 죽음, 다시 오지 않는 길에 서서 오늘 저녁 오리들은 뭘 먹지? 그 집 아이. 이게 1부가 가고 2부 쭉 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러면 차례가 6쪽이나 되는데 그건 지나가고 첫 번째 시를 보겠습니다. 물고기들의 신화예요. 고기들의 신화. 그럽니다. 이것도 좀 줄여야 되겠네요. 물고기들의 신화.
자, 됐고, 오늘은 좀 이렇게 서툴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읽을 생각이거든요. 다음 주에 할 때는 미리 정리를 잘 해놓겠습니다. 물고기들의 신화, 내용됐습니다. 일단 이거를 전체 눈에 보이게 줄여 보겠습니다. 조금 더 줄여야 되겠네요. 들어가죠. 시 두 편이 실렸습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의 신화이고, 두 번째는 풀편입니다. 그건 풀이죠. 풀의 편. 조어예요. 이런 풀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풀과 편을 엮어서 어떤 시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고기의 신화예요. 신화, 물고기,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근데 제목만 보더라도 그 아주 꽃적 어떤 생명의 원천, 시원적 깊이,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진화의 원리에서 보면 우리의 선조들인 거예요. 이 생명의 이 가지가, 이렇게 나무는 기둥으로 밑에서 해서 쭉 퍼지잖아요. 근데 진화를 보면 이걸 거꾸로 놔야 됩니다. 위에가 기둥이 있고 쭉 퍼집니다. 기둥으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어디로 가게 되죠. DNA까지 가게 되겠죠. 근데 물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다는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좀 떠올라요. 물고기 신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으로 한번 읽어보죠. 좀 잘 보이는 돋보기로 갈았겠습니다. 물고기의 신화. 새는 노출되어 있고 물고기는 숨어 있다. 새는 불안하고 물고기는 은자이다. 은자, 숨은 자. 그래서 새는 흰 구름이 되어도 좋다고 했고 물고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끝난 뒤 물고기는 흰 구름이 될 수 없었다. 새가 흰 구름이 될 때 물고기들은 새가 되었다. 사람이 없는 어느 세상에서인가 흰 구름이 물이 될 때 물고기들은 새가 되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저 미래의 끝을 향해 노래하며 죽고 살며 흘러갔고 나 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당도했다. 불안한 곳에 살았던 새들이 구름이 될 때까지 흰 구름이 망각하고 물고기가 될 때까지. 특별히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단어도 사전을 찾아봐야 될 때는 없어요. 새는 노출되어 있고 보이니까 그건 그대로죠. 바깥으로 드러나고 물고기는 숨어 있다. 그렇죠. 저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키워야 되겠어요. 새는 노출되어 있고 물고기는 숨어 있다. 네, 생명이 노출되기도 하고 은폐되기도 합니다. 새는 하늘이고 물고기는 물속이에요. 인간은 그 중간쯤 살죠.
새는 불안하고, 예, 예, 계속 하늘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 불안한 거죠. 물고기는 은자이다. 이건 어떤 뜻인지는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숨어 있다는 말이 이미 앞에 서 있는데 뭐 굳이 은자라고 하는 거를 왜 이렇게 또 표현했을까요? 어쨌든 어떤 다른 뜻인가? 새는 불안하고 노출되어 있으니까 불안하고 물고기는 숨어 있으니까 은자다. 됐고 그래서 새는 흰 구름이 되어도 좋다고 했고 새와 흰 구름 사실은 비슷한 거죠. 다 공중을 비상하고 있습니다. 새와 흰 구름이 서로 어, 교환될 수 있는 거죠. 물고기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끝난 뒤 그들이죠. 그들은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이 끝난 뒤 물고기는 흰 구름이 될 수 없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숨어 있으니 어, 물고기는 흰 구름이 될 필요가 없었고 될 수 없었다. 어떤 걸 느끼면서 쓰는 것 같은데 어, 생명 사이의 소통과 단절 그런 걸 얘기할까요? 새가 흰 구름이 될 때 물고기들은 새가 되었다. 사람이 없는 어느 세상에선가 세상에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물고기가 있고 새가 있고 흰 구름이 있으나 그들이 없을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훨씬 지구에서 길었습니다. 다 알다시피 흰 구름이 물이 들 때 물고기들은 새가 되었다. 이 지구와 그, 지구를 둘러싼 그 공기 이 안에서 생명체 순환 그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저 미래 끝을 향해 노래하며 죽고 살며 흘러갔고 그렇죠. 새가 흰구름이고 흰구름이 새고 물고기가 새가 되고 또 그 사이에 인간이 나타났고 그 미래가 어떤 건지 아무도 계산해낼 수 없는 거죠. 자, 그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새들, 물고기들 다 각각 노래하고 몸부림치고 죽고 살며 죽고 그리고 흘러갑니다. 나 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당도했다. 나 외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여기서 나는 이 시인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각자 물고기나 새를 가리키나요? 불안한 곳에 살았던 새들이 구름이 될 때까지 흰 구름이 망가하고 물고기가 될 때까지. 음. 자, 이렇게 읽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더 이상 해석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미지인지는 느낌이 와요. 구름, 새, 물고기, 예, 그걸 등장시킴으로써 이 지구 안에서 나왔다 사라졌다 옮기다 진화되면서 불어나나 노래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든 생명 현상에 대한 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풀편
어렸을 땐 바다에서 날이 밝아오곤 했다. 그 바닥이 번들거려서 늘 두려웠다. 아이는 아버지처럼 하루를 내다보곤 했다. 이제 아이의 후년이 되어서 동쪽 산에 빨간이 날이 밝아오면 그는 소년보다 더 소년적인 어른이 되었다. 눈 찌푸린 해가 풀잎 사이로 떠오른다. 시인은 자신에게 풀이 사라졌나 두려워했다. 소년은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떴다. 여기서 시인은 고 형렬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풀. 어렸을 땐 바다에서 날이 밝아오곤 했다. 바다를 자주 나갔다는 얘기인가? 속초가 고향이라고 그랬죠? 음, 바다와 더불어서 날이 밝아지는 걸 어렸을 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닥이 번들거려서 늘 두려웠다. 직접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아침에 그 떠오를 때, 해가 떠오를 때 바다가 아주 파도가 심한 날은 아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이 반들반들한 어떤 마루장, 방바닥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한 느낌으로 오죠. 그치? 이, 약간, 이 파도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친다면, 이게 반짝반짝이라보다 번들거릴 수 있거든요. 그 두려운 거죠. 아이는 아버지처럼 하루를 내다보곤 했다. 하루를 내다본다는 게 뭐야?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지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의 후년이 되어서 늙은 거죠, 이 사람이요. 예, 고행렬 선생, 고형렬 시인이요. 동쪽 산에 빨간이 날이 밝아오면 그 바닷가에서 다른 산 쪽으로 이사를 갔나요? 동쪽 산이 일출 광경을 이제는 산에서 맞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소년보다 더 소년적인 어른이 되었다. 더 소년적인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곧 소년이었을 때 늘 두려워했다는 그거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후년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 바닷가에서 번들거리는 것을 했듯이, 이제 일출하는 산 속에서의 풍광에서 그는 더 어떤 거대한 힘을 느낌으로 두려움에 떨어진 거죠. 이건 그 소년이었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느끼는 것은 사실 인식이 바탕에 둔 뭘 아는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냐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거니까 훨씬 더 아, 강렬하죠. 더 소년적인 어린이였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하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음, 어른이 되었다. 저 눈치 뿌린 해가 풀잎 사이로 떠오른다. 바닷가에서 더 살지 않게 됐나? 음, 눈치 뿌린 해.
풀잎 사이로 떠오른다. 시인은 자신에게 풀이 사라졌나 두려웠다. 소녀는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떴다. 그래서 눈 찌푸린 해, 눈, 뭐 해는 늘 우리를 눈을 찌푸리게 하니까 뭐 당연한 건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됐습니다. 어른이 되었다. 눈 찌푸린 해가 풀잎 사이로 떠오른다. 시인은 자신에게 풀이 사라졌나 두려웠다. 풀이 사라졌나.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떴다. 예. 그렇죠. 이 두려움과 눈을 번쩍 뜨는, 깜짝 놀라는 것, 두려움, 깜짝 놀라는 것, 두 눈을 번쩍 뜨는 것. 이게 우리의 삶과 세상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동양에서 말하는 백척간두의 경험들이죠. 자기가 정신없이 살긴 살았는데 잘 보면 이게 백척 그 기둥 위에 올라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깜짝 놀라 두 눈을 번쩍 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로 보내야 되겠어요. 들어가고, 그 다음 거 봐야 되겠죠? 파도의 시입니다. 네, 세 번째 시예요. 이거 짧습니다. 더 줄이고. 이분이 속초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런지 파도에 대한 이야기가 시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파도의 시만 오늘 보겠어요. 여기까지만. 파도는 그냥 그 바다에서 치는 파도를 가리키겠죠. 그래. 그러니까 알았다.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목마가 되어줄게. 너의 눈이 되어줄게. 너의 꿈, 나의 별, 나의 아픔, 너의 절망. 나도 너를 따라가는 하얀 파도란다. 작은 물결이란다. 다시 오는 파도란다. 파도야, 파도야. 이건 좀 쉽게 다가옵니다. 쉽다기보다 이해하기 좋다. 그럼 되겠죠? 이 파도가 그 자신이죠. 인간의 삶, 인생이 파도입니다. 그 안에서 우여곡절이 많긴 하나 사실은 그냥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의해서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갑니다. 그 안에서 울고불고 뭐 우여곡절 또 뭐 자만심, 잘난 척 그리고 불안함 뭐 등등 많은 것들이 섞여 있고 자기
이 운명에 대한 한탄도 있고 하는데 다 파도처럼 왔다 부서지고 그리고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그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이렇게 위로하네요. 그래, 그러니까 알았다. 파도가 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어떤 걸 요구하는 거겠죠. 그래, 그러니까 알았다. 알았어.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목마가 되어줄게. 너의 눈이 되어줄게. 자기를 향한 이런 위로처럼 들립니다. 자기 연민에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뚫어보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건 뭐 실제로 운다, 안 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파도니까요. 부서져서 없어지니까.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거기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나오잖아요. 너의 꿈, 나의 별, 너의 꿈, 나의 별, 나의 아픔, 너의 절망.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묶여서 사는데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초월하겠어요? 나도 너를 따라가는 하얀 파도란다. 그래, 네가 앞서가. 내가 목마를 태워줄게. 내가 네 가는 길을 네가 볼 수 있도록 눈이 되어줄게. 나도 너를 따라가는 거야. 하얀 파도란다. 하얀 파도는 언젠간 없어져. 작은 물결이란다. 다시 오는 파도란다. 보고 있죠? 파도야, 파도야. 이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시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그 시를 몇 편씩 여러분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고형렬 시집을 조금 더 읽을지 아니면 다른 시집을 읽을지 창작과 비평이 나오는 시를 읽을지 그때그때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평론가가 되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람의 눈높이에서 시를 여러분과 함께 읽는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